하겠습니다. 면왕정과 송순 갈게요. 일단 송순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가 한 번쯤 봤던 작가가 될 텐데, 조선시대의 가사라고 말하면 송순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송순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송순이라고 하는 작가를 보기 전에 이 면왕정가에 영향을 준 가사가 뭐가 있냐면, 정극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보성과 같이 천재밥 교과서를 쓴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인데,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조선 최초의 양반가사라고 설명을 드렸고, 강호가도 자연친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많이 흔히 배웠던 작품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면왕정가가 정극인의 상춘곡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주제나 흐름 관련해서 묶어서 학습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일단 면왕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말 그대로 정자예요. 누각. 응봉산에 올라가면 팔각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하나가 있죠. 그것처럼 면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제월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있는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면왕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친화와 관련된 작품. 흔하죠. 뻔하고요. 가겠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갈래는 가사라고 하는 갈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가사는 예비고일 프로그램이나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니까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사는 3단 구성이기 때문에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하는 3단 구성별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같이 파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무등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등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앞에다가 서사라고 적어보시면, 서사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말하냐면, 서사에서는 제월봉의 위치와 면왕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제월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면왕정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사에는 화자가 바라본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별로 표현 방식이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서사에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무등산, 무등산이라고 하는 건 산 이름 중 하나가 되겠죠. 무등산, 한, 활기. 활기라고 하는 건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등산, 한, 줄기, 매희.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또는 한 줄기가 동다리로, 동쪽으로 뻗어 있어서 멀리 떼쳐와 멀리 떨어져서 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제월봉 네모 쳐보시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니까 체크하셔야죠. 제월봉이 되었거늘 무변대야의, 무변대야라고 하는 건 끝이 없이 넓은 들판을 말합니다. 끝이 없이 넓은 들판에 밑줄 무슨 짐작하노라, 무슨 생각을 하느라 라는 뜻인데요. 무슨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 제월봉이라고 적어보실까요? 결국 거기서 말하는 무슨 생각하느라 라고 하는 생각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 제월봉이 됩니다. 그럼 결국 사람이 아닌 대상이 사람이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 되겠죠. 이걸 다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을 도와드리면, 끝없이 넓은 들판에 제월봉이
무슨 생각을 하느라 7굽이 여기서 말하는 굽이라고 하는 건 봉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7개의 굽이 또는 7봉우리가 한데 움쳐 함께 움츠려 무득무득 버려난 듯 무더기 버려 있는 듯 하구나. 가운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재월봉이 가지고 있는 재월봉의 모습을 어려운 한자어로 형세라고도 설명합니다. 재월봉의 모습 또는 재월봉의 형세를 용의 머리에 빗대어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작품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장편가사 중에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죠. 폭포의 모습이나 풍경을 묘사할 때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쓰인 것처럼 조선 전기 가사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할 때 비유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십니다. 같이 볼게요. 가운데 굽이는 그럼 7개 중에 가운데라고 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니까 7개 중에 가운데 굽이면 여기가 되겠죠? 7개 중 가운데. 그 중에 가운데 굽이는 굶게든 늙은 용이 늙은 용만 해석하셔도 되고요. 굶기든이라고 하는 건 구멍에 든이라고 해석도 됩니다. 하지만 늙은 용이 중요하니까 가운데 그 중에서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이라고 하는 건 딥슬립이 아니라 잠을 좀 얕게 자는 걸 선잠이라고 합니다. 선잠을 갖게어 머리를 얹혀시니 가로 닫아보시면 즉 그 중에 가운데 굽이는 늙은 용이 잠에서 막 깨어나 머리를 얹어놓은 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직유법이 되겠죠. 직유법. 드시라고 하는 장치 또는 연결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현대어 풀이로 했을 때 직유법으로 해석이 되니까 비유적 표현은 직유법이다라고 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갈게요. 너라바위, 너럭바위인데요. 그냥 바위라고만 해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바위, 우희라고 하는 거 자주 나옵니다. 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위에 송죽,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앉혀시니 정자 네모쳐 보실까요? 그러면 재월봉 위에 세팅한 정자는 면왕정이 되겠죠. 면왕정. 정자를 앉혔으니, 즉 정자를 만들었으니 구름탄 청학이 구름탄 청학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보실까요? 마찬가지야. 아까는 재월봉의 형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이 부분은 면왕정의 모습을 청학이라고 하는 곡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각해봐. 정자라고 하는 건 건물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움직임이 없는 정자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니는 청학이라고 말하니까 움직임을 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청학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반면 늙은 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는 존재하지만 잠에서 막 깨어나서 단순하게 머리를 얹혀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재월봉의 형태에서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면왕정의 모습에서는 구름을 타고 있는 청학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생동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같이 맞물릴 수 있다. 확인하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천리를 가리라. 천리를 가려고 두 나래를 버렸는데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뜻인데요. 두 나래 가로쳐 보시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날개라고 하는 건 면왕정의 모습을 청하게 빗댔으니까 면왕정의 일부가 두 날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면왕정이 가지고 있는 두 날개는요, 면왕정의 지붕이에요. 결국 면왕정의 지붕을 두 날개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사.
갈게요. 본사가 나오는데 본사는 일반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단 지금부터 본사 1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사 1에서는 연항정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항정가 작품 자체가 현대어플이가 안 돼서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가겠습니다. 옥천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옥천산 앞에 괄호 한번 열어보실까요? 연항정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을 묘사할 거냐면 시냇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연항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시하는 게 본사 1인데 지금부터는 연항정 앞에 있는 시냇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갈게요.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작 넓은 들에 오로리 끊임없이 펴진 듯이 펼쳐져 있으니 밑줄 넓거든 깊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라. 밑줄 쳐보시면 넓으면서도 길고 푸르면서도 희다라는 뜻인데요. 넓으면서도 깊고 푸르면서도 희다. 그럼 결국 거기 나와 있는 모습은 시냇물의 굉장히 다양한 또는 다채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는 대꾸법까지 숨겨져 있는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시냇물이 넓으면서도 길고 푸르면서도 희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하겠습니다. 쌍용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이제 또 뭐가 나올 거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냇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전부 다 동그라미 칠 겁니다. A는 B다의 형태가 될 테니까 일반적으로 운유법이 되겠죠. 비유적인 표현되면 잘 찾아놓으시면 됩니다. 갈게요. 쌍용, 두 마리의 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이라고 하는 건 비단이요. 긴 비단을 가득 펼친 것 같다. 어디로 가느라 무슨 일 비아빠 무슨 일로 바빠서 받는 듯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바로 닫아보시면 거기까지가 시냇물의 모습. 쟤들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삶이 고달픔이 없나 보네. 알겠습니다. 무조친이라고 하는 건 물을 쫓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을 따라 또는 물을 쫓다. 물을 쫓은 또는 물을 따라간 사정이라고 하는 건 모래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래사장 할 때 그 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래사장은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그럼 모래사장을 눈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어지러운 기러기는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기러기는 무수건을 어르노라 무엇을 사랑하느라. 어르노라라고 하는 건 사랑하다라고 하는 서술어입니다. 자주 나와요. 어르다, 사랑하다. 가겠습니다. 안즈락이라고 나오는데 안즈락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 여기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아까는 시냇물의 모습이 나왔다면 여기서는요 기러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기러기가 굉장히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화자는 기러기가 자연에 취해서 자기에게 교태를 부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러기가 마치 자신에게 아양, 교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기러기의 모습을 묘사할 겁니다. 갈게요. 앉으락, 내리락, 모드락, 후트락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 뭐가 나와요 얘들아? 어미, 락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를 현대어플에 보면 뭐가 되냐면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말을 2번 이상 반복했으니까 운율을 형성할 거고, 여기서 주제 강조와 의미 강조라고 하는 키워드를 꺼내기에 좀 낯설죠, 그죠? 여기서는요,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 기러기의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생동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굉장히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들어가야 맞지. 반복이니까 무조건 주제 강조, 의미 강조를 적으면 감점 요인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부분별로 적용해야 될 키워드를 한 번씩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게요. 안즈락, 내리락, 모드락, 흐트락, 노화. 노화라고 하는 건 갈대꽃입니다.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어본 존니는요, 울면서 쫓아가는가? 바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가 기러기의 끝에. 넓은 길 밖이요.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밑줄, 매인가 병풍인가.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산, 동물이의 평색, 모양이라고 했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라고 하면 산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과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지금부터는 산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산봉우리라고 하는 것도 산의 일부니까. 그림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딛는 듯 숨거니 배거니 하겠습니다. 그림인가 아닌가, 너무 이쁘니까요. 또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이라고 하는 건 끊어지는 듯 딛는 듯 이어지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로 열고 가로 닫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산이 가지고 있는 산의 다양한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의 모습도 계절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처럼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산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뜻이라고 계속 끝나고 있으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대꾸법이 쓰일 거고요. 구절과 구절을 나열하고 줄 세우고 있으니까 열거법도 사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야 하늘도 젖지 않아. 이름난 듯하며 하늘도 젖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똑히 섰는 것이, 즉 산봉우리가 우뚝히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산봉우리가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이 추월산의 머리를 이루고, 산봉우리가 엄청 높게 나와 있는 게 추월산의 꼭대기 정상을 형상하고, 용부산, 몽성산, 불대산, 어등산, 나열, 열거 여기도 적용되겠네요.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었거든. 허공에 늘어져 있는데, 허공에 펼쳐져 있는데, 원근이라고 하는 건 멀리 가까이죠. 멀리 또는 가까이, 창예라고 하는 건 아주 높은 절벽을 말합니다. 아주 높은 절벽의 머문 짓도, 머문 것도 밑줄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즉 산봉우리가 굉장히 많구나 라고 해석을 하니까 하도 할샤라고 하는 건 감탄문으로 해석이 되는 영탄법이 되겠죠. 하도 할샤라고 하는 게 현대어 풀이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하도에서 하라는 글자가 오늘날에 행동하다의 의미지만 중세 때는 많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많기도 많구나라고 해석이 될 거고, 할샤라고 하는 두 글자가 구나라고 해석되는 걸 알고 계시면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는데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여기까지가 본사 1이요. 여기까지가 본사 1. 본사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면왕정에 사계절 풍경과 사계절 모습이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당연히 여기 중요한 건 뭘까요? 계절을 알려주는 단서, 계절을 알려주는 시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놔야죠.
그 계절과 관련된 단어들은 특이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흰 구름, 그 흰 연화. 연화라고 하는 건 안개와 노을입니다. 연화라고 하는 글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알고 계세요? 흰 구름, 뽀얀 안개와 노을. 푸른이는, 푸른 것은 여기 특이하게 체크, 산람. 산람이라고 하는 건 산에 피는 아지렁이를 말하는데, 이 산람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소재 중 하나라서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겁니다.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로구나. 천암만악. 천암만악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란 뜻입니다.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밑줄 제집을 삼아주고. 이건 잘 봐 얘들아. 이건 아직 필기하지 말고 생각해보자.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가 제 집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바로 윗줄 보세요. 바로 윗줄에 나와 있는 구름, 안개, 노을, 산람, 이 네 가지 자연물이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자기 집처럼 활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자연물에게 집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방금 밑줄 친 이 부분 제 집을 삼아두고라고 하는 건 의인법이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왜 의인법이냐면 제 집을 삼는 주체가 자연물이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주체가 재월봉이었으니까 의인법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자기 집처럼 삼고 있는 게 자연물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의인법이 적용되었다. 앞에 나왔던 재월봉하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시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나명성, 들명성, 나면서, 들면서 일해도 그는 주고 아양도 떠는구나. 뭐 대놓고 자연물이 아양을 떤다라고 말하니까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술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 장공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떠나가니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락도 나왔네요. 어미락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어미락의 반복. 붉으락. 그러면 푸른색과 붉은색이 나와 있으니까 이 작품에서는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난다라고 해도 특이사항 없네요. 근데 색채 이미지가 나오면 시각적 이미지가 딸려 나온다라고 하는 건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특이사항 없으실 거고요.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사양, 석양과 서거지요. 섞여져서 새우 특이하게 체크하세요. 가랑비도 여기서는 봄과 관련된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험입니다. 새우.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슬러시 잘라보시면 여기까지 봄이요. 여기까지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와요. 여기까지가 봄. 남녀가 바로 쳐보실까요? 남녀는 가마의 일종인데 얘들아 관동별곡에서도 남녀가 나왔을 때 나왔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화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남녀는요 뚜껑 없는 가마거든요. 조선시대 때 뚜껑이 있는 가마와 뚜껑 없는 가마를 타는 사람들의 신분 차이가 있었대요. 쉽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오픈카를 타는 사람과 일반 차를 타는 사람 재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가마를 가지고도 화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남녀를 개하타 가마를 재촉해서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소나무 아래에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녹양 특이하게 체크하셔야죠. 녹양 푸른 버드나무입니다. 푸른 버드나무에서 우는 황행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거 나와. 황행이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교태 겨워 하는 괴야. 꾀꼬리는 교태를 못 이겨
하는구나 라는 뜻인데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황행이 느끼는 교태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될 테니까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면왕정 주변의 여름이라는 풍경을 느끼면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꾀꼬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감정이입. 나무새의 자자시여.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자지어 우거져서.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숨이 얼릴 적에 그늘이 어울려진 때에 라는 뜻인데요. 숨이라고 하는 거 체크하셔야죠.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은 무조건 여름입니다. 모든 작품에서요. 나무가 만들어내는 푸른 그늘은 무조건 여름이에요. 저게 백척난간에 긴 난간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백척이라고 하는 건 길이가 길다니까 긴 난간에 긴 졸음 내어 편이 긴 졸음을 내서 편이 수면 양풍이야. 수면 양풍이라고 하는 건 거기다 물 위에 양풍 시원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그칠 줄 모르는구나 밑줄 쳐보시면 만족감이죠. 너무 행복한 거야. 여름이라서 더위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지만 바람이 그칠 줄 모르니까 자연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만족감이 나오고 있고 그칠 줄 모르는가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답은 알고 있으니까 설의적 표현이다까지. 설의적 표현이다까지. 그리고 얘들아 수면 양풍 체크하시고요. 여름과 관련된 시어요. 물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름과 관련된 시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여기까지 여름이요. 여기까지 여름이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진설이 무조건 나오면 늦가을이에요. 진설이 늦가을. 설이에요, 설이. 근데 진설이 나오면 무조건 가을입니다. 겨울이라고 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슈로다. 금슈도 무조건 가을입니다. 왜? 금슈라고 하는 건 단풍이 든 산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금슈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풍이 든 산. 근데 얘는 원래 뜻이 뭐냐면 수놓은 비단이란 뜻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옷 만드는 내용이 나오면 가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나요? 가을이라고 하는 면왕정의 사계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놓은 비단이라는 금슈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옷을 만드는 작품에서 금슈는 그냥 비단이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풍 든 산을 비유하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거고요. 황운도 네모 쳐보실까요? 계절과 관련된 거요.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만경 들판에 넓은 들판에 편거지요 펼쳐져 있는가. 어적 밑줄 쳐보실까요? 어적이라고 하는 건 어부의 필이거든요. 어적이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문제 1번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확하는 계절이고요. 물고기는 살찌우는 계절이라고, 물고기가 살쪄 있는 계절이라고 해서 어부들이 피리를 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의 흥취를 고조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효과도 나오니까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나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에서 어적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몇 번 훈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부의 피리도 흥을 겨워 흥을 못 이겨서 달을 따라 부는구나. 달을 따라 가며 부는구나. 여기까지가 가을. 초목이 다 진 후에 겨울로 가겠죠? 근데 여기 네모 쳐보자. 초목 다 진 후. 초목이 다 졌다라고 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 한 구절 자체가 겨울을 상징하겠죠. 초목이 단 진 후에 강산이 매몰거든. 강산이 묻혀있는데 무엇에 묻혀있을까요? 눈에 묻혀있겠죠. 강산이 눈에 묻혀있는데 조물이 헌사하야. 우리 조물 나오고 헌사하다라는 표현 나오면 조물 중에 솜씨가 야단스럽다라고 말하고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건 주변 풍경이 아름답다를 표현하는 장치 중에 하나였죠.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빙살 체크하셔야죠.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얼음과 눈으로 가득 찬 자연환경이 만들어질 테니까. 여기 밑줄 쳐볼까요? 경궁요대와 옥해은산 밑줄 써보시면 눈으로 덮인 연안정 주변의 아름다움. 경궁요대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구슬로 꾸며놓은 궁궐 이런 뜻이거든요. 경궁요대. 그럼 이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름다운 구슬로 꾸며놓은 궁궐과 대라고 하는 건 누대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각과 같은 공간. 누대와 아름다운 구슬로 꾸며놓은 궁궐과 누대와 옥해은산, 옥 같은 바다와 은 같은 산이 앉아 눈 아래,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건 신체의 눈이요. 눈 아래 버려대라 펼쳐져 있구나. 건곤도 하늘도 땅도 라고 하셔야 되겠죠. 건곤이라고 하는 건 하늘 땅입니다. 하늘 땅도 가오말샤 풍성하구나. 밑줄 간데마다 경이롭다. 가는 곳마다 경이롭구나 라고 하는 건 결국 겨울 경치에 대한 감탄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겨울이야.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본사 2가 끝나고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본사 3이 나올 거예요. 본사를 좀 세분화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자연 속에서 즐기는 화자의 풍류가 나올 겁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화자의 풍류. 갈게요. 인간 세모적, 자연 친화적 작품에서 인간은 항상 속세를 나타낼 테니까요.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밑줄 내 몸이 결을 없다. 내 몸이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즉 화자는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다. 그럼 결국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다라고 말하는 판단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 속 생활에 대한 매번 나오는 구절이 나와요. 화자의 자부심, 만족감, 뭐 긍지, 매번 나오는 자연 친화적 작품의 공식과 같은 개념이죠. 자연 속에 사는 조선 전기시대의 가사들은 전부 다 자연 속에 사는 거에 대해 만족할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족감 가지고 있을 거고요. 할게요.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대꾸법 나오네. 대꾸법 별도로 표기 안 해도 대꾸법 찾을 수 있겠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낫고 12 항상 나오는 단어죠. 살인문에 뉘 닫으며 누가 닫으며 딘 고치란이라고 하는 건 딘이라는 글자가 떨어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떨어진 꽃은 뉘 쓰려면 누가 쓸겠는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서리적 표현이 될 거고 여기서 누가 쓸겠는가? 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는 결국 이게죠. 흥취. 그냥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침이 부족하니 낮에는 스르라냐. 나조이라고 하는 건 저녁입니다. 아침으로 부족하니 저녁이라서 싫겠는가? 싫지 않다. 만족한다. 서리적 표현.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고 여유하라. 여유가 있으랴 여유가 없다. 서리적 표현. 한마디로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다. 자연을 즐기느라 여유가 없다. 그러면 결국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 속에는
즐길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 되겠죠. 자연 속에서는 즐길 게 굉장히 많아. 이 매에 앉아보고 저 매에 걸어보니,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을 걸어보니 백구법. 이 매에 앉아보고 저 산을 걸어 백구법. 벌루한 마음, 벌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네모 쳐보실까요? 얘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번거로운 마음이라고 해석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번거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을 완상이라고 하는 건 감상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히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완상하기에 바쁜 마음을 번거로운 마음이라고 형상화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번거로운 마음을 속세랑 연결지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벌로한 마음 버릴 일이 아주 없구나. 쉴 사이가 없거는 길이나 전하리랴. 즉 내가 자연을 즐기고 있어 너무 바빠서 면함전으로 오는 길을 전달할 틈이 없어. 이어서 갈게요. 다만 한 청려장이라고 하면 지팡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가는구나. 지팡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지팡이가 무디어간대요. 술리 익어가니 벗이라 없을 소냐. 술이 익었으니 벗이라고 없을 것인가? 벗 있어. 서리적 표현. 불나며 타이며 허이며 이하며 라고 나오죠. 불나며라고 하는 거 앞에 노래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게 하며 타이면은 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악기를 타게 하며 켜이며 켜게 하며 이하며 흔들며 며 계속 나열 열거하고 있으니까 열거법 쓰인다. 특이사항 없겠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게 하고 켜게 하고 흔들며 온가지 소리로 흥을 취하는 것을 비하하니 재촉하니 밑줄 근심이라 있으며 싫음이라고 붙어 있겠는가? 결국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 화자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낙천적이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낙천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종이 칠 거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볼게요.